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코로나와 긴축정책, 인플레이션과 우리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2022년 1분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변동성 끝에는 펀더멘털, 즉 경제지표와 기업 이익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낙폭과대의 실적 성장주로 갈아타기를 해두면 결국에 언젠가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공급망 차질이 개선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면 연준 쪽에서 긴축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높은 와중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런 기업이더라도 이익을 충분히 내줬을 때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것도 미국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그 기업들인데요.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 금요일장에 미국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또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투자증권은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보다는 이게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흐름 오늘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마련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나리오 모델로 살펴본 증시 순환 주기. 오늘 C2 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야기꾼이고요. 삼성전자에 이제 다니다가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고 지금은 이제 그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투자법이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드리고 있고 맘느지 투자, 즉 그 마음이 편하고 느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 철학을 중심으로 안전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펙 끝판왕이시더라고요. 예, 삼성전자 출신이시고 또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이세요. 예.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주식 투자는 이제 199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IMF 때는 이제 방관자적 입장에서 봤고, 네.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0년대부터 했는데 사실은 제가 새로운 기술로 깡통을 당한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겪는 전형적인 과정은 다 겪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2000년대 제가 이제 수익을 좀 내다가 2008년에 초에 이제 불트랩이 한번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말려서 한 수익의 절반 정도를 까먹은 경향이 있고, 그때 굉장히 이제 열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시나리오 투자법이라는 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 투자법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그 지난 증시 역사를 연구를 깊이 하셨다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늘 그 내용을 좀 함께 볼까 하는데요. 저도 사실 역사를 제일 싫어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로 꼽을 정도로 역사 젬병이었는데 주식 투자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역사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 주식의 순환 주기부터 한번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예. 미국 순환 주기는 통상 34년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사계절에 익숙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개념을 차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겨울 국면과 봄 국면이 통상 17년, 그다음에 여름 국면과 가을 국면이 통상 17년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구성을 해본 거에 의하면 지금 7기에 와 있고요. 7기 여름 국면에 와 있습니다. 7기 여름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여름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자료가 나와서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불이 3개가 있는 자리가 있죠. 저 자리가 이제 대공황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일한 대공황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저 자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중공황이 4번 정도 있었는데 저 불 2개짜리가 네. 중공황 자리예요. 그래서
미국 그 증시 불 아래에 있는 작은 숫자가 연도죠. 연도입니다. 예. 그래서 5기 봄 국면에 1937년부터 42년, 그 다음에 6기 봄 국면에 1973년부터 74년, 그 다음에 6기 겨울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7기 봄에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죠. 그래서 요 네 개가 지난 미국 증시 120년간 발생한 유일한 중공황이에요. 그래서 뉴스 기사들을 보면 뭐 매년 중공황 금융위기 난다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중공황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해보면 저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예외적인 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4기 여름 가을 국면 대세 상승 자리는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때는 이제 롤링 20스라고 그래서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급등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기의 봄 국면이 21년까지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과도하게 퍼졌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과 뉴딜 정책 등으로 네. 많이 퍼졌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현상이 지금 7기 봄 국면에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13년 정도로 왜곡이 됐고요. 이렇게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순환주기 왜곡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같이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2030년대에 강력한 인플레이션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왜곡된 국면이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겨울 봄이 17년, 여름 가을이 17년 해서 34년의 주기로 미국의 순환 주기가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은 완화가 이제 양적 예. 질적 완화가 있었고 그게 지금 유동성이 유례 없이 증가를 네.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현재의 이 여름 가을 국면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짧아질 것일까요? 가능성이 더 커요. 제가 짧아질 볼 때는 가능성이 짧아질 있다고요? 가능성이 크고 정상적으로는 2030년까지 미국 증시가 상승 국면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짧아지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순환 주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네. 이렇게 국면을 정해서 그때마다 그 미국 증시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 요거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미래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면별로 진행되는 그 프로세스가 항상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다만 그 속도에 대해서는 미스터 마켓이 심술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고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면별로 구성을 하게 되면 뭐 달러 위치가 같은 위치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금리라든지 또는 소공황이 3, 4년 내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든지 또는 주도업종이 어떤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주기 그 자체로는 사실 투자에 별 도움이 되지 않죠. 근데 그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국면을 나누는 다음에 네. 각 국면별 특징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모델을 중요하게 보고 이러한 규칙을 알게 됐을 때 투자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시나리오 모델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공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다른 5대 자산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일정한 규칙 안에 몰아넣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5대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통화, 금리, 주식, 부동산, 상품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시나리오 모델로 각 국면을 정해 놓은 다음에 5대 자산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일정한 법칙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 국면이기 때문에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가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유형 자산보다는 무형 자산이 중요한 시대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중요한 시대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 그다음에 신흥국보다는 미국 증시가 더 오래 더 많이 상승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제가 줄줄줄 말씀드리는 예. 것들이 그게 그냥 지금 이 생각나서 공면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시나리오 모델을 정의해서 도출되는 결과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주기가 유지되는 동안은 그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은 공황을 감지하고 피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 모델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황을 중심으로 한번 좀 내용을 설명해 볼까요? 예. 공황은 통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딱 한 번 있었다고요? 120년 동안? 대공황은 딱 한 번 있었죠. 예. 그리고 공황의 특징을 먼저 정의해 볼까요? 예. 공황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의가 제대로 돼야 그 다음 예, 맞아요. 대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공황은 통상 이제 경제 위기가 같이 동반되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같이 와요. 폭락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대공황 때 뭐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게 뭐 그다음에 지속되는 것도 거의 뭐 3년 이후에 후폭풍까지 감안하면 20년 가까이 진행된 거고요. 근데 그런 대공황은 통상 그 선진 국가에서는 한 번 정도 발생되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백신처럼 한 번 제대로 혼이 나면 경제가 면역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도 대공황이 한 번 있었죠. 그게 이제 1996년부터 1998년 상반기까지 왔던 게 한국의 유일한 대공황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대공황은 나오기 되게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아시아도 그런데 남미 쪽으로 가면 조금 다릅니다.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 좀 예외고요. 그다음에 중공황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통상 50% 정도는 폭락을 해줘야 중공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지수 기준으로. 예. 그 다음에 예. 바닥 형성되는데 1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원인들을 보면 구조적인 원인과 여러 원인들이 중첩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공황은 통상 마이너스 20% 전후 발생이 됩니다. 뭐 20%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또는 플래시 크래시처럼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0%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간 조정만 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통상 바닥 형성에 한 3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이죠. 지금 1월에 제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에 소공황 온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적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투자는 다 이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길어도 3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번에 소공황이기 때문에. 소공황은 이제 통상 원인이 구조적인 원인이 아니라 경기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단발적인 일시적인 원인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바닥이 빨리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미국이 순간적으로 20%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데드캣 그 바운스 특징을 보면 한두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을 불가피한 상황인데 네. 어찌됐든 바닥 형성은 얼마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원인을 보려면 이제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신용 스프레드 같은 걸 봐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나 유동성의 문제로 발생된 소공황이 아니라 경기 문제로 발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경기 문제는 그 중국은 이미 재작년 말부터 이미 경기 침체가 지정됐고 한국 작년 2분기부터 이미 경기 침체가 됐었죠.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 경기도 작년 2분기에 피크아웃을 이미 기록을 했고 작년 12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작년 12월부터 이제 소공황이 거의 목전에 왔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기 침체는 통상 3, 4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 퐁당 계속 있어요. 아주 근데 규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소공황이 예고된 게 반도체 업황의 둔화 우려부터 시작이 된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게 연결지어도 괜찮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반도- 윈터 이즈 커밍 아직도 기억하는 네. 보고서죠. 예. 예, 작년 하반기. 그것도 다른 얘기인데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두 가지가 달라요, 지금. 예. 일단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반도체 우리 한국 수출 중에 상당 부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월가에서 한국 지표 중에 한국 그 수출, 한국 반도체
상황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데 그 이유는 경기 침체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수출이 좋지 않다. 이것은 경기 침체가 좋지 않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의 시작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사실은 2분기에 3분기에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 CLSA, 그다음 대만계 디램 익스체인지라든가 트렌드포스가 4분기에 폭락 온다. 또 올해 1분기에 디램 폭락 온다. 난리 폈잖아요. 폭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네. 반도체 장비 투자는 지금 작년 역대 최대고 올해도 역대 최대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올해 4분기부터 조금씩 좋지 않아진 거고 그게 바로 미국이 12월부터 제조업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공황 측면에서는 그러한 이제 경기 침체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 거지만 중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작년에도 진행 중이고 올해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현재의 고점 대비해서 주가 20% 하락, 특히 코스피는 그렇게 하락이 이미 일어났고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체크를 안 해봤는데 10% 이상 내린 건 맞고 20%까지는 아직 안 왔죠. 나스닥이 15%는 예. 넘었고요. 예, 나스닥은 20%가 넘었습니다. 넘어버렸군요. 예, 이것이 지금 소공황의 그런 사인이다. 단 이 소공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정을 찾는 데까지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점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내에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중공황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의 중공황은 바로 2008 금융위기군요.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죠. 예, 그때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120년 역사 가운데 딱 3번 있었다. 예, 3-4번, 4번 정도. 4번 정도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공항과 시나리오 모델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내용은 이 정도면 될까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주식 그러니까 전략을 분석을 할 때는 저는 이제 4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방식이 있고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가치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기본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든 것의 추세를 보는 기본 기술적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합을 하면 4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탑다운 기술 투자자 방식을 기술 투자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이런 순환 주기가 시나리오 모델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하워드 막스라든가 레이 달료가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그 이론이 시장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책에 좀 나오면 좋겠는데 책에 없어서 제가 이제 개발을 한 게 이제 시나리오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 투자법을 통해 이제 국면을 정의하고 거기에 일정한 패턴들이 발견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법칙이나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집단적인 활동으로 일어나는 사회과학 범주라서 내재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적인 결함을 그 시나리오, 그다음에 전조현상 등을 통해서 계속 역추적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얼마나 빨리 진행될 건가는 일단 레퍼런스로 순환 주기를 보고는 있지만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버슈트와 언더슈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승할지 얼마나 많이 하락할지도 잘 알 수가 없지만 정해진 미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패턴을 유사하게 따라간다는 점이에요. 이 패턴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그 베이지안적인 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즈 통계적 추론에 따르면 중간에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 통계적 그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중간에 그 전조현상, 팩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들어오면서 계속 나중에 그 확률이 바뀌게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QT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테이퍼링이라든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디팩트 스탠다드가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QT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QT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뒤에 그 시나리오 모델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베이지안 통계적 추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시나리오 모델을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해야 할 자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모델을 통해서 그 시기별로 봐야 할 자산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제가 준비한 게 달러,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그 한국 증시와 어떻게 중첩이 되며, 주도 업종은 어떻게 되며, 전조 현상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달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달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시나리오 모델에 대한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나리오 모델, 이제 순환 주기는 간혹가다 이제 왜곡이 많지만, 이렇게 순환 주기를 국면별로 나누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위치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인플레이션은 본국면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국면이 상품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품의 시대라는 말은 그 채권보다 상품이 초과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고 이때는 자본재나 에너지 같은 주식이 초과 상승을 하는 것이고,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상품이 초과 상승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본국면의 중간에 규칙적으로 중공황들이 발생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국면에서는 미국 증시가 대형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박스권을 네. 만들고 중간에 엄청난 중공황이 반드시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이 본국면이라는 국면을 만든 걸로 나타나는 부산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초록색 박스는 달러 강세 위치인데,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봄 국면에서 여름 국면으로 넘어갈 때 네. 반드시 달러 강세가 수반이 돼요. 이건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달러 강세가, 그러니까 봄 국면에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부분 달러 약세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신흥국이 더 초과 상승을 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여름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먼저 달러 강세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달러 강세가 오면서 그 달러 강세면 이제 위험 자산을 찾게 되기 때문에 점차 미국으로 투자를 넓혀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부터 초과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건데, 사실 120년에 이러한 미국 투자 시장을 이렇게 한 장으로 표현을 해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제가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드리는, 한 장으로 표현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반사망원경으로 거의 별을 보는 수준으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현미경으로 미시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초단기 조정이나 소공황을 보는 거라면, 소공황은 이제 맨눈으로 보는 것 정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중공황이나 대공황까지 크게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으로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것과 맨눈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미시세계는 모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0분의 사이에 올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망원경 버전을 제가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달러 강세의 의미가 이제 이런 시나리오 모델을 통해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통상 이제 달러는 가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자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그러니까 달러는 통상 이제 유동성이 어디가 많이 늘어나고 어디가 금리를 많이 내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유동성을 더 많이 풀고 미국이 금리를 상대적으로 더 내리면 달러 약세가 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국제 정세하고도 상관이 있고 외교하고도 상관이 있고 군사적 긴장 상태, 이런 모든 그 변수가 다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게 달러라서 사실은 5대 자산 중에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게 달러예요. 그래서 보시면 5기 때는 브레튼 우즈 이후에
한 30년 이상 거의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됐는데 6기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기, 2기, 3기로 나타날 수 있는 길게 나온 게 0차 정도 볼 수 있고 6기에 1980년부터 1985년 발생된 것이 이제 제1차 달러 강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달러 약세나 바닥권에 있다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제2차 달러 강세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왔는데 지금 7기에 와서는 좀 길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2011년부터 제3차 달러 강세가 시작돼서 2016년에 사실 마감을 했는데 지금 계속 꾸역꾸역 고공권에서 머물고 있죠. 그래서 2018년, 19년에도 다시 달러 강세로 왔다가 2020년에 엄청나게 달러 약세로 진행됐는데 작년 중반부터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등 이번에는 지금 달러 약세가 굉장히 쉽게 오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은 달러 약세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증시가 가을 국면이 되면 제가 볼 때는 2026년 이후에 가을 국면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달러 강세가 오고 전 세계에서 미국 혼자 상승하는 그러니까 1990년 후반과 같은 현상이 다시 재현이 될 거예요. 그게 미국의 겨울 국면. 가을 국면. 가을 국면. 예. 가을 국면이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의 가을 국면이면 한국은 이제 겨울 국면이에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2020년대 후반기에는 한국 네. 증시에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이후요? 그러니까 후반기 2025년, 2026년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 국면이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한 3년, 4년 정도 주기 남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2026년에 미국의 가을 국면의 진입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달러 강세 국면을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니까 진짜 2014년에 이제 80달러 선에서 쭉 올라가서 100달러 이상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03달러 선까지 진입했던 게 이 달러의 역사적인 고점. 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꾸역꾸역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네, 달러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고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여름 국면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게 1960년대 이후로는 처음이네요.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장기 추세입니다. 또 이게 그 추세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순환주기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걸 명확하게 나눠 놓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장기 추세고 달러나 미국 증시나 주식 같은 뭐 상품 이런 거는 중기 추세고 금리는 단기 추세예요. 금리는 3, 4년 정도의 경기를 따라가고 3, 4년은 또 어디서 나오는 숫자냐면 미국의 대통령 임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결국 경기 침체와 경기 호황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오면 또 연준이 나타나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순환주기가 3, 4년이 형성이 되는데 연준의 그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금리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는 단기 추세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면 장기 추세에서 통상 60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1982년 이후에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시대가 거의 다 끝나가요, 지금. 그리고 미국이 엄청난 유동성을 품고 있죠. 이거와 비슷한 자리가 194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때도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1940년대 후반 인플레이션이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그게 1982년까지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1950년대에 미국 증시가 상승도 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는 장세예요. 인플레이션이 가볍게 오면서 증시도 상승하고 채권도 오르고 상품도 조금씩 오르고 금도 오르고 모조리 다 오르는 장세. 이거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이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증시도 상승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을 이제 시나리오 모델로 예측을 하게 되면 2030년대에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통상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과 수요 원인 인플레이션이 오고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일시적이지만 수요 원인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와 같이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와요. 그게 이제 2030년대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올해 안정화되면 올해 말에 지금 현재는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말은 올해 내 QT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연준은 물가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셨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가 일어나면서 올해 내에는 일단 연준이 양적 긴축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게 보셨습니다. 다만 2030년 이후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시나리오 모델 34년 주기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한국의 시나리오 모델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주기가 더 짧다고요? 한국은 주기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년 주기를 가지고 있고 일단 순환 주기는 언제든지 틀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너무 교조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통상 봄 국면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봄 국면에 한국의 한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미국 증시 여름과 가을 국면에 또 한국 증시의 한 사이클이 진행이 돼요. 그럼 미국 증시의 봄 국면이 진행될 때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일 때와 미국 증시가 여름 가을 국면일 때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일 때와 특징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게 바로 시나리오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시면 일단 그 한국은 조금 이제 특이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원이라고 가을 투 국면, 겨울 투 국면 이렇게 제가 구성이 되는 거를 관찰을 네.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울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길게 예. 되는 이유는 예. 달러 약세가 좀 길기 때문이에요. 통상 10년에서 11년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공황이 한번 오더라도 그게 겨울 원이죠. 여전히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반등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게 2차 상승이고 그걸 가을 원이라고 가을 투라고 하고요. 겨울 투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증시가 조정을 겪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기 때는 미국 증시 6기에 여름 가을 국면하고 중첩이 돼요. 그래서 1985년부터 진행된 거고 이렇게 여름 국면이 진행되는 필수 요소가 뭐냐면 달러 약세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 모델을 재검증하고 한국 증시에 투자할 시점을 잡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한국 증시의 5월 국면부터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되고 1기 때는 1985년이었고 2기 때는 2004년이었고 이번 3기 때는 202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가을 투 국면이 오고 이제 겨울 투 국면이 제대로 오죠. 근데 1기 때는 IMF라 외환위기라는 한국 그 유일무이한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3년 정도 매우 강한 상승, 그러니까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2기 때는 박스피, 5년 박스피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상승도 하지 않고 하락도 하지 않는 박스권을 형성을 한 게 2기 때요. 그래서 지금 3기를 보시면 한 7월 국면에서 8월 국면 어딘가 지금 위치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2016년 하반기에 강력한 그 상승이 시작되면서 3기의 본국면이 시작됐고 3월 국면이 2017년에 마감을 했고 4월 국면이 2018년, 19년 진행이 됐고요. 프레시 크래시 이후 2020년이 5월 국면이었고 지금 작년에 6월 국면, 그다음에 7월 국면이 지금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략 볼 때 2025년 정도면 이 상승 추세가
마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전조현상 섹션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미국 그 증시의 5대 자산의 시나리오 모델과 한국 증시의 시나리오 모델이 거짓말처럼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따로 다니고 한국 증시 따로 다니면 시나리오 모델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겠죠. 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기 국면이 이제 2025년, 예를 들어 2025년에 겨울 원국면이 온다면 2026년에 2차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좋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좋지 않으면 이제 3년이 됐건 4년이 됐건 뭐 깊게 하락을 하던 질질질 박스권이 되건 한국의 겨울 투국면이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미국은 날아다닐 겁니다. 미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혼자 상승을 할 거고, 왜냐하면 그때가 미국 증시 7기의 가을 국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나리오 모델을 알아야 이렇게 향후 플랜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걸 안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겠죠. 대신 좀 느리지만. 그래서 제가 맘늦이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나리오 모델과 주도 업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이 지금 투자하기 좋은 여름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셨고요. 이러한 국면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 주도 업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제가 또 이제 그 천지인 투자 철학이라고 제 그 투자 방법론을 극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맹자의 천지인을 좀 차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맹자의 천지인 보면 이제 천시가 있고 지리가 있고 인화가 있죠. 그래서 천시는 바로 거시경제와 5대 자산 금융 생태계로 나타나는 시나리오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주도 업종, 주도 자산이죠. 주도 업종 통상 이제 주식에서 지금 좋은 게 뭔지를 판단하는 거지만 5대 자산은 이제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있고 통화도 있고 금리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상품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인지도 파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도 업종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천지인으로 따지면 지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천시를 아는 것은 공황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죠. 하지만 수익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리, 주도 업종이에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리가 중요한 것이고, 인화라는 것은 이제 그 원칙대로 그 배운 대로 유지하는. 근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유해야 할 때는 끝까지 보유를 해야 돼요.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쉬어야 할 때는 확실하게 쉬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제가 현금 확보를 하자, 쉬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이제 3월까지는 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큼 반등할 때마다 어떻게든 좀 단타해가지고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화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쉬어야 할 자리에서 조금 하면 오를 것 같으니까 단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퇴출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쉬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데, 이런 게 천지인의 세 번째인 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질이 주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나리오 모델로 전부 깔끔하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시면 계속 지금 망원경으로 보는 그 기본 뼈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뼈대는 계속 순행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든 간에 이 기본 뼈대는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달러를 보고 금리를 보고 주도 업종을 보고 상품을 보고 부동산을 보고 주식을 보고 미국 주식을 보고 한국 주식을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주도 업종을 보게 되면 신기술들이 나타나는 자리들을 제가 한번 매핑을 해봤는데, 재미있는 게 5월 국면하고 여름 가을 국면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예. 벌써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 주도 업종이라는 거는 미국의 산업혁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을 4차죠.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자리가 미국의 여름 국면과 가을 국면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당연히 그때는 주도 업종이 누가 되느냐?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핑을 해드린 대로 4기, 미국 증시 4기는 제2차 산업혁명의 후반전, 5기는 제3차 산업혁명의 전반전, 6기는 제3차 산업혁명의 후반전, 지금은 7기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전반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말처럼 딱딱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국면이 왜 형성이 되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들어맞는 게 아니고 산업혁명 때문에 시나리오 모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1920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라디오가 나오죠. 이렇게 이때 세계 최초의 상업방송을 했던 자리인데 이게 4기에 대세 상승 기간 내내 전 미국에 확산이 되면서 엄청난 그 증시 버블을 만들었어요. 1928년도에는 TV가 처음으로 이제 대서양 송출을 성공했고 이런 식으로 4기의 대세 상승이 완료가 됩니다. 5기 때 대선은 5월 국면에 이제 1946년에 애니악이 나오죠. 1947년에 쇼트키 트랜지스터가 나와요. 반도체가 처음 출현했다는 얘기예요. 요 이후부터 이제 컴퓨터와 반도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술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온 그 산업혁명의 거의 절반 정도는 반도체와 컴퓨터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5기 여름에 이제 최초의 컬러 TV가 나오고 최초의 그 가스 분사식 자동차가 나오고 1958년도에는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에서 직접 회로가 처음 나오고 제트 방식의 비행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6기가 가면 5월 국면에 애플 2가 나오고 IBM 컴퓨터가 나오고 1983년이 되면 최초의 휴대폰 그다음에 인터넷의 시조가 되는 TCP/IP 프로토콜이 처음 나오고 91년도에 월드와이드 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PC의 대중화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윈도우스 95인데 그게 1995년에 나오고 이때가 바로 미국 증시 6기의 가을 국면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리고 90년, 97년도에 넷스케이프하고 웹브라우저 경쟁을 또 펼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여름, 가을 국면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도 제일 중요한 게 2G하고 5G예요. 2G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통신이라는 게 그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5G는 이제 2019년에 나오고 지금 얘기죠. 이 5G가 왜 다른 3G, 4G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제 레이턴시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를 패킷을 보내고 오는 데까지 뭐 1초가 걸린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을 하는데 1초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사고가 나겠죠. 근데 이제 5G부터 이게 수 밀리세컨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5G가 도래하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커버하는 셀 커버리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IoT도 이때부터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념비적인 사건이 본국년에 2012년 테슬라의 모델 S가 드디어 출시가 돼요. 그 다음에 2019년에 드디어 테슬라가 흑자 전환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 2016년 알파고가 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올해 이제 테슬라나 현대나 이제 그 자율주행 레벨 4가 올해부터 이제 기술이 선보이기 시작되게 될까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전반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는 여름 가을 국면을 갈 것인 거고 당연히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가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좋을 수밖에 없고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본국면으로 되면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시나리오 모델을 모르면 그 네이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본국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본국면일 때 한국이 대세 상승인 자리가 한국 코스피 이익이죠.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세 상승을 했는데 이때 누가 주도 업종이었습니까? 자본재, 네. 에너지, 예. 필수 소비재, 네네. 가치주. 그다음에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이 중요하죠. 예. 연구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6기 제
3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이 다 개발해놓은 원천 기술들을 가져다가 2000년도에 신흥국에서 대량 양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연구개발보다는 대량 양산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당연히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치주가 더 중요하게 되고 자본재, 에너지, 필수 소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주와 그 성장주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논란이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성장주의 시대가 일 뿐이에요. 가치주가 아닌 거고, 물론 이제 주구장창 성장주만 계속 상승을 할 수는 없겠죠. 보면 이제 2011년에 가치주가 반짝 상승을 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성장주가 독보적으로 초과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2016년에 반짝 또 가치주가 1년 상승을 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또 4년간 성장주가 독보적으로 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에 가치주가 또 반짝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치주가 반짝 상승을 하니까 이제 가치주로 모든 게 바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시나리오 모델을 보면 네. 계속 성장주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즉 미국의 여름 국면에는 성장주가 강세인 국면인 것이고 금리와 상관없이, 그리고 미국이 봄 국면일 때는 가치주가 올라가는 국면이다라는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뭐 금리에 따라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리고 지금이 뭐 인플레이션이 문제냐 디플레이션이 문제냐,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포인트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오늘 시투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의 첫 번째 강의였고요. 두 번째 강의 2월 안에 또 만들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과 그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시나리오 투자법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게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투연구소 이야기꾼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오후장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